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로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죠. 제목 그대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두 개가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앞부분의 강의는 다 끝났고요. 핀테크의 미래 부분, 뒷부분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총 4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현황, 기존 금융권 대응, 빅블러 시대, 플랫폼 독점 시대.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기존 금융권의 대응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의 출범으로 시작된 지각 변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던 게 다른 데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플랫폼 전략에 대한 이해 차이, 그 다음 토스의 사례를 알아보는 서비스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해갈 겁니다. 플랫폼 전략에 대한 이해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생활금융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캐뱅과 카뱅, 그리고 핀테크 업체는 은행의 본질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금융 플랫폼 관련된 얘기.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하는 기획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국내 은행 업계가 새로운 핀테크 시대,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지원해서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표방하는 방향을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설명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이죠. 모 시중은행은 부동산 플랫폼 강화라는 전략으로 주택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한도, 조회,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구 팬들을 위한 실시간 스코어 정보, 다양한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체험 클래스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은 드라마, 예능방송, VOD 서비스와 웹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막 자랑을 했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은행 담당자들의 인터뷰가 연이어서 막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끊었습니다. 일부러. 생활 플랫폼 혹은 플랫폼이 되어간다고 될 수밖에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들의 금융 서비스가 지향하는 바를 밝힌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생활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은행 앱을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플랫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의 담당자들이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적어도 그 전에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그런 은행앱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기차역에 있는 이런 기차를 타기 위해서 서 있는 저런 자리를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용어로 쓰일 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해서 자연스럽게 고객의 선택을 받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일컫는 상징적인 단어처럼 쓰이는 게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이죠. 시중은행의 담당자들이 말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그런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들, 소위 생활 서비스들을 금융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금융 앱을 통한 활용도가 높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이 열심히 개발 또는 개선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저는 나름 게임 사업과 개발을 지휘했던 경력으로 제 아는 지인의 소개로 모 금융업체 본사의 앱 개발을 담당하던 금융의 앱을 담당하던 그런 팀장님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담당하는 금융 앱에 게임을 하나 개발해서 탑재하기 위해서 외주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개발사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그때 외주 개발 조직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그 팀장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신 게임은 당시에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캐주얼 게임 애니팡이었습니다. 이미지와 제목을 달리하되, 이미지하고 제목들은 다 달리하고 완전히 형태는 바뀌되 게임 방식은 동일하게 개발해서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거든요. 제가 좀 놀랐어요. 저는 그런 게임이 왜 필요하냐고 제가 다 반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명쾌하게 답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애니팡이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 앱에서
애니팡 같은 게임을 뭐 어떤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이건 다 웬만하면 실명을 드리는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은 그 부분을 폄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에서 어쨌든 이 은행 시중의 은행 앱들 중에서 자기 은행 앱에 애니팡과 똑같은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앱에 이걸 탑재를 하면 우리 앱에 와서 게임을 하느라고 접속률이 우리 은행 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말씀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별로 호응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운 털이 박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신껏 그분의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저는 거꾸로 다른 게임을 넣자라고 게임을 굳이 넣겠다면 좀 더 좋은 게임을 넣자고 막 직언을 했었는데 제가 뭐 어쨌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제가 봤는데 이거는 뭐 알아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로 그런 게임이 들어갔더라고요. 나중에 좀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좀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애니팡이라는 게임은 게임 자체가 훌륭해서 이 게임이 대박이 난 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애니팡이 만약에 카카오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없었다면 과연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이분에게 좀 드려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는 기존 은행권들의 추진하시는 현황들을 다양한 매체에서 접할 때마다 저는 그때의 담당 팀장님과 나눴던 그 대화의 놀라운 논리를 한 번씩 떠올리게 됩니다. 애니팡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니팡은 분명히 잘 만든 게임은 맞습니다. 근데 게임 자체만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성과에는 분명히 미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니팡이라는 게임의 게임성은 카카오톡이라는 사용자들의 연결성, 즉 네트워크 현상이 더해졌기 때문이죠. 그때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결과가 이루어진 건데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해당 금융업체의 앱에 탑재될 게임 혹은 생활 서비스의 성과는 목적하는 수준을 이루기 위해 전략을 조금은 달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 잘 되니까 우리 고객에 연결되면서 그처럼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그러니 우리 서비스에 사람들이 더 찾아오거나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가된 여러 부가 서비스를 여러 은행이나 금융 앱에서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고객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훨씬 더 익숙하게 이용하는 원래의 놀이터를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금융 플랫폼 혹은 스마트 금융 플랫폼이라 불리는 다양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들이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는 특별히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혹은 우리 고객층의 니즈에 딱 들어맞는 서비스로 승부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시중의 생활 플랫폼이 금융 서비스를 추가해가지고 금융 고객을 생활 플랫폼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음을 기존 금융권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논리의 자체를 저하고 지금 공부하고 계신 학생분들도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캐뱅 카뱅. 자, 캐뱅이 어디고 카뱅이 어디인지 대충 알겠죠. 고작 3개월의 차이를 두고서 이 두 회사가 서비스를 오픈했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17년도였는데요. 2017년도. 이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과연 동시대의 서비스로서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문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 1시간 남짓 뉴스만 검색해도 두 회사의 성과 차이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K뱅크의 압도적인 성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K뱅크 아니죠. 카카오뱅크의 압도적인 성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K뱅크를 캐뱅이라 부르는 사람 잘 없는데 카카오뱅크는 대부분 다 카뱅이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측면으로 양사의 서비스를 비교해보면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철학적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실행해본 여러 측면의 비교 중에서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큰 틀에서 플랫폼 정책의 부분의 결과를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의 PC 버전의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없으시다면 꼭 한번 접속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두 회사의 출범 초기부터 각각의 PC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봤거든요. 먼저 K뱅크를 한번 봤습니다. K뱅크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면
바로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뜨는 게 저는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찾아봤거든요. 동일한 날에 당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디를 찾아도 없더라고요, 로그인 단어가. 그래서 도대체 뭔 이유일까 해가지고 일단 K뱅크 로그인이 보여서 로그인을 실행해봤습니다. 근데 K뱅크 로그인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 너무너무 익숙한 화면이죠. 제가 제 주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 한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막 로그인하고 매력하고 뭐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뭐 깔아라는 게 엄청 많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정말 이질감 없는 친숙함이 느껴지죠. 근데 로그인 버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막 열심히 찾아봤더니 카카오뱅크에도 PC 홈페이지에 막 찾아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로그인 메뉴가. 아, 이게 뭔가. 고객센터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누르면 모바일에서 익숙하게 봤던 마치 전원 버튼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로그인 아이콘이 딱 한 대 큼직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증명서 발급할 땐 자기를 인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그인을 탁 누르면요, 그때부터가 새로운 게 보입니다. 조금 낯선 방식의 팝업 하나가 뜨는데 거기에는 QR코드가 큼지막하게 있죠. 예전엔 QR코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증번호 방식도 생기긴 했던데, 아무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감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서비스의 출시 시기는 3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뭐 차이 난다고 볼 수도 없죠. 모바일의 방식에서도 제법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현장 강의에서 좀 하는데 여기는 시간 관계상 못하겠지만 제법 있어요. 그런데 PC 홈페이지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K뱅크는 기존의 은행 서비스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PC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인 거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C 환경이라는 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 같은 민감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C에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K뱅크는 로그인 버튼만 눌러도 보안 프로그램 세트를 다 설치하라고 메시지만 나는 건데, 왜?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경험한 QR이 있는 팝업은 무슨 의미냐면, 카카오뱅크에서도 PC 환경에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PC에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이래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이걸 통해서 로그인을 할 때 PC에서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용하는 플랫폼은 PC지만 로그인은 모바일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카카오뱅크는 우리는 PC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은행권들은 다 PC 서비스를 하잖아요, 금융 서비스를. 카카오뱅크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PC 서비스를 버렸어요.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차이를 크게 낸 겁니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건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잘했냐, 성과를 보면 당연히 카카오뱅크가 잘했으니까 잘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측면의 브랜드 이미지나 뭐 인지도 때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과연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그 위에 이게 잘못된 선택이고 K뱅크도 자기네들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2023년도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K뱅크가 오늘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인터넷 뱅킹 없는 인터넷 시대 하면서 K뱅크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 K뱅크가 드디어 PC 인터넷 뱅킹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앱으로만, 그러니까 모바일 앱으로만 서비스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돌아서 카카오뱅크하고 같아진 거죠. 그럼 누가 잘한 건지, 누가 정확한 선택을 했는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외로 두 은행의 차이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K뱅크하고 비교할 때 카카오뱅크가 이뤄낸 시장에서의 파괴력은 결국엔 또 2021년도에 8월에 상장 시점에 엄청난 이슈들이 많았죠. 그리고 20조를 넘나드는 기업 가치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두 회사가 거의 동시에, 거의 3개월 차이밖에 안 난 동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했는데 엄청난 성과의 차이, 그리고 시행착오를 비교적 훨씬 적게 경험한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정책을 잘 만들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부터 저는 그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생리와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카카오의 정책과 전략 사례는 금융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많은 기업들에게
굉장한 좋은 교훈을 또는 교본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는 은행업의 본질을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봅시다.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가 봤던 기획뉴스 말미에 제가 끊었는데, 아까 영상에서는 이걸 이제 다시 또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기존 은행 플랫폼의 담당자분입니다. 기존 은행, 일반 시중은행의 담당자분이 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뉴스에 딱 인터뷰를 하냐면, 핀테크 업체가 하는 일은 은행업의 본질은 못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전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막 드러내셨거든요. 그분의 자신감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다만 팩트체크는 하나 해볼까 합니다. 과연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업의 본질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100번 양보해서 해당 인터뷰 시점을 굉장히 2017년,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기 전으로 상당히 이전으로 가정하더라도 글로벌 사례를 조금만 찾아봐도 은행업이 더 이상 기존 은행들만의 전유물이 아닌가라는 걸, 뿐만 아니라 금융업의 어떤 분야라도 새로운 방식의 경쟁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금융의 틀을 바꾸는 은행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출범했던 토스뱅크가 있죠. 토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토스뱅크 은행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또 한 번 더 생각나죠. 여기서 자신도 은행에 돈 빌리러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했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은행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 이런 말로 또 바뀌는 거죠. 새로운 도전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플랫폼 전략을 고민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은행업의 본질이라는 것이 과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은행업, 금융업의 본질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지금의 것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재정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암호화폐 그리고 NFT 같은 새로운 재화에 수많은 금융기관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표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국내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은행이 출시될 것을 대비한 기존 은행들의 준비는 적극적이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 은행권 시장에 진출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짧은 기간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그죠? 근데 특히 카카오뱅크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더 기존 금융권을 긴장시킬 수 있을 정도 난리 났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고 했을 때 기존 카카오뱅크의 그 당시 이제 비공식, 그러니까 장외 가치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카카오뱅크 하나가 시중은행 다 합친 것보다 가치가 더 큰 회사가 잠시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시 시기가 비슷했지만 서비스 정책과 전략의 차이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훨씬 우월했죠. 특히 카카오뱅크 모바일 플랫폼 경험이 저는 주요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성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의 본질을 서비스라고 명확히 정의한다는 점, 그게 바로 서비스라는 게 저는 금융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융의 본질을 핀테크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금융체계를 고객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